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정답은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각국의 통화가 교환 혹은 거래되는 비율 환율이죠. 최근에 또 환율이 많이 화두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한 1,405원 정도로 1,400원대 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조금 되기 전이었죠. 기획재정부에서 구두 개입 발언이 나왔고요. 과도한 변동성에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구두 개입도 있었습니다. 1,400원대 넘어서면서 뭐 유학생을 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 조금 더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정답 환율도 많이 맞춰주셨고요. 7922님 바빠도 퀴즈는 풀어야죠. 환율입니다. 이렇게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7134님 외국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주식 좀 해야 하나 싶어서 이대호님 유튜브 봤어요. 유유 슬프네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일단은 배우시고요. 실전은 아주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거는 이 주식 투자를 언제 시작했느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장이 좋을 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주식 투자가 재미있고 쉬워 보이고 장이 어려울 때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왜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이 그 좀 후자에 가깝죠. 주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 일단 뭐 10시에 개장을 했죠. 오늘은 수능일이어서 1시간 좀 늦게 개장을 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입니다. 코스닥이 잠깐 1% 이상 상승폭이 좀 커지기는 했었습니다만 뭐 다시 상승폭을 또 내주기도 했고요. 코스피는 0.2% 오른 2,422, 코스닥은 0.5% 오른 693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한 강보합 정도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약보합으로 돌아서서 54,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5만 원 문턱에 걸려 있고요. 하이닉스는 18만 원이 깨져서 179,900원으로 1.6%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아연이 96만 원대로 내려왔네요. 2%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보합 혹은 1~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라고는 좀 뭐하고요.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특히 이제 돈줄 상담소 이어질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 고민 여기에서 풀어가십시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코너다 보니까 뭐 소비, 저축, 투자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사연, 고민 올려주십시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가급적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적어주실수록 선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솔루션만 해드리느냐 아니고요. 푸짐한 선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프라이어, 진동 마사지기, LED 스탠드 요 3종 세트로 드린다고 합니다. 푸짐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집을 사면서 대출을 좀 일으켰습니다. 특히 부모님 돈까지 빌렸고요. 그래서 그 대출금 때문에 최대한 소비를 줄여가면서 살고 있는 30대 부부입니다. 그런데 비상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빚만 갚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걱정,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분들께는 김경필 멘토의 딱 1억만 모읍시다 책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멘토님. 네. 일단 2인 가구입니다. 네네. 월 수입이 740만 원. 어우, 굉장히 높네요. 맞벌이. 그런데 부부 둘이 740만 원을 벌어서 쓰는 한 달 생활비가 130만 원입니다. 오,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러게요.
돈줄 상담소의 고민 클래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이제 그럼요. 통제하고 계시는 거고 네, 소비율이 18%에 불과합니다. 전체 소득에. 네. 그럼 이 정도면 뭐 소비에 있어서는 나무랄 게 전혀 없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 보험료가 네. 실비만 2분이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비 보험만 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보험은 되도록이면 비용을 제가 그동안 좀 줄여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소득이 7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통 보험료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한 3% 정도 내외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월 소득의 3%. 이분이 실비만 가입을 했다라는 것은 그건 조금 보험을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보험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없으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실비는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받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질병이 생겼을 때 소득을 보전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보험료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분 부부가 지금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가 지금 이제 아파트 입주권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8년도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이제 대출을 좀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모든 600만 원 정도를 매달 지금 부모님한테 상환하고 있다. 근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비상금도 없고 지금 너무 이제 한쪽으로 빚을만 갚아서 좀 걱정이다 이런 고민인데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환하고 저축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대출 상환하는 것이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이자가 붙기는 합니다만 원리금 자체에 또 원금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대출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740만 원 벌어서 130만 원밖에 안 쓰고 있고 심지어 차도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 돈줄 상담소를 너무 열심히 듣는 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 차를 팔았다. 네. 이게 정말 이게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마 이분들이 이제 모든 포커스가 네. 이제 3년 4년 후에 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하는 거기에 지금 맞춰져 계신 것 같은데 거주하시는 그 입주권을 보니까 상대원 2구역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인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수도권이시고 뭐 당분간은 차를 그렇게 반드시 꼭 2인 가구니까 아직 아이도 없고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중형 SUV가 네.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라고 하네요. 예. 이게 9월까지 6만 1,000대가 팔렸는데 2030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차종인 것 같은데 네. 한국자동차협회 발표에 의하면은 국산차 감가율이 5년에 63.2%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를 사면 예. 차량 가격의 63.2%가 5년 안에 사라진다. 60개월 만에. 네, 60개월 만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차를 사면 보통 그냥 한 달에 1%씩 차량 가격의 1%씩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씩 사라진다. 네, 그러면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매달 40만 원씩 소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현금으로 샀을 때 그런 얘기고 만약에 할부로 샀다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현금 내고 3천만 원 60개월 할부로 했다. 그러면 한 달에 이것도 49만 8천 원 정도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아무런 유지비 더하기도 전에 벌써 90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죠. 이 차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외제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소모품비, 대리비, 발렛비 거기다가 보험료, 통행료, 가끔 과태료 또 날라오죠. 예. 이런 거 거기다 세금까지 더한다 그러면 유지비가 아무리 이 국산 중형 SUV라고 하더라도 130-4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면 300, 400만 원을 소득을 버는 분들이 이 차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만으로도 130, 140만 원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한 달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700만 원이 넘는 2인 가구니까 차를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돈줄남 두고 뭐라고 안 할 그건데 네. 본인들의 어떤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에 집중하면서 차를 팔았다. 저는 뭐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팔았던 차도 아버님께 받았던 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팔았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놀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비.
아, 식비. 두 사람의 한 달 식비가 청취자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의 한 달 식비가 요게 참 10만 원이랍니다. 10만 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이분들이 블로그 체험단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주말 같을 때는 그럴 때 가서 먹고 맞아요. 블로그에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대신에 본인들은 이제 무료로 시식을 하고 굉장히 알뜰하네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MZ들 사이에서 예. 극강의 절약 챌린지를 본인 SNS에 게시하는 게 유행입니다. 아, 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욜로족이 가고 요노족이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욜로족과 반대되는 요노족은 말 그대로 오로지 필요한 거 하나만 소비하는 소비한다.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예. 체크카드의 발급 건수도 전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청취자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뭐 네. 신용카드를 쓰나 체크카드를 쓰냐 뭐 소비액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이 신용카드는 우리가 항상 쓰고 나서 나중에 명세서를 보잖아요. 네. 아, 내가 얼마 썼네. 아하. 그런데 이제 체크카드는 내 통장 잔액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항상 쓰고 나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씀과 동시에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잔액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아, 요런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뭐 약간은 본인의 자랑 같기도 하고 정말 근데 되게 훌륭하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특히 잘하고 이제 계신 것 같아요. 남편분은 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줘서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죠. 있고 사연자는 6천 원짜리 구내 식당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 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거. 아, 대단합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취미 생활입니다. 뭐 운동인데 네. 남편의 취미가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하는데 1년에 300만 원짜리를 끊으셨대요. 아, 여기에는 조금 돈을 쓰셨네. 한 달 용돈이 130만 원인데 한 달에 25만 원 정도를 크로스핏에 쓰시는 셈이죠.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소득에 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소비에 과소비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어요. 네. 소득에 걸맞는 소비를 하면 그건 과소비가 아닌데 이분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25만 원 정도를 운동에 쓴다. 이건 뭐 과소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크로스핏이라는 게 아마 청취자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무슨 운동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할 때 한 네. 가지 운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을 단기간에 해서 이렇게 근육을 좀 키우고 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들에 이 정도 돈을 쓴다라는 것은 절대 과소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라는 게 이제 MZ 세대의 새로운 어떤 소비 성향이다 보니까 그 한 조사에 하면 이 Z세대 10명 중에 7명이 현재는 욜로보다는 요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줄이려고 하는 항목이 뭐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1위가 뭐였냐면 외식, 배달 음식, 식재료 아. 구입이었습니다. 예, 요걸 조금 줄이겠다는 게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의류, 신발, 미용 이런 걸 줄이겠다가 2위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외식 배달은 36.9%, 의류, 신발, 미용은 32.2% 정도가 이제 그런 대답을 했고요. 여기에 문화, 여가 생활비는 세 번째로 그 다음으로 줄여야 될 항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Z세대가 오히려 먹는 건 줄여도 이 운동이나 여가 생활에는 좀 누리고 싶다. 상대적으로는 좀 우리 같으면 저 기성세대 같으면은 아이 그럼 취미 그런 걸 안 하고 먹는 걸 좀 그쵸. 제대로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Z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곽정은님이 저는 식비 한 달에 10만 원 자신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이거 뭐 이은정님은 정말 알뜰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저는 아직 멀었네요. 자극을 받으시는군요. 근데 남편의 취미는 크로스핏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나가는데 아내분은 돈이 안 드는 러닝을 하신답니다. 아, 진짜 훌륭하네요. 근데 사실 부부 사이에 취미 생활 때문에 좀 갈등을 겪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 비용이 또 수반이 된다면. 네, 나는 왜 돈 안 쓰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렇죠. 뭐 1년에 이러면서 300만 그죠. 원짜리. 뭐 골프 같은 거 할 때 골프가 부부가 같이 하면 싸움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한 사람만 비용이- 골프를 하면은 계속 잔소리를 듣습니다. 어. 왜냐하면 골프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니까. 또 부부가 같이 하면 2배로 드니까. 그렇죠. 근데 2배로 들어가도 싸움은 없더라고요. 아, 같이 하니까. 근데 이것도 가정 내에서 합의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남편분이 크로스핏 이걸 1년짜리 끊으신 거예요. 300만 원을. 왜 대부분 헬스클럽도 그렇고 맞아요. 요가도 그렇고 네. 6개월치 1년치 한 번에 끊으시면은 훨씬 더 많이 할인이 됩니다라고 네. 하면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혹해서 장기 결제를 하게 됐는데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장기 결제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어떤 소비를 할 때 아, 이게 조금 너무 과한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네. 설득 도구를 주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득 도구를 만들어 주면은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게 된다. 그렇죠. 자, 장기 회원권 결제하고 안 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왜 뭐 헬스클럽을 피트니스 센터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예. 그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결제를 하고 그분들이 진짜 그 결제한 기간을 다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단기간 매월 또는 3개월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게 해보다 보면 또 아, 이게 나랑 안 맞네. 그리고 또 바꿀 수도 있고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돈이 드는다고 하더라도 좀 당장은 조금 전체적인 평균 금액은 높아지는 것 같아도 네. 자주 결제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이런 약한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장기간 하려고 일부러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쵸, 내가 그쵸, 이렇게 그쵸. 해놔야 그쵸.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돈 아까워서라도 간다. 그 돈 아까워서라도 간다. 근데 네. 사실 돈 아까워서도 갈 것 같지만 사실 포기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기본이라는 게 이렇게 장기 결제를 하게 되면 전체 금액보다는 한 달 금액을 보여주잖아요. 한 달에 얼마밖에 안 돼. 이렇게 그쵸.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마케팅에서는 토탈 금액보다는 이게 우리가 인스톨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분할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결제하기 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쵸, 사실은 그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은 나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을 해보면서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3개월 하고 진짜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6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하다. 처음부터 그냥 딱 갔는데 이건 무조건 1년 해야지. 그리고 1년으로 끊으면 안 된다. 이게 사실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도 행동경제학 시간에도 알려드린 바 있는데 잘게 쪼개는 쪼개서 게 보여주는 기업들의 마케팅이죠. 맞아요. 연 360만 원이 아니라 월 30만 원이 맞아요. 아니라 하루 9,900원. 맞아요. 연 얼마나 360만 그냥, 원이지만 하루에 9,900원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쪼개서 보여주더라도 소비자는 항상 그 쪼갠 금액을 합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한 번은. 근데 그래서 9,900원인데 그러면 1년으로 하면 얼마야? 이걸 한번 생각하고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마케팅은 특히 이제 심리학을 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뭐 공격과 수비를 배우듯이 네, 우리-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너무 공격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돈줄 상담소를 통해서 수비력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박진주님이 저희 남편은 비싸도 3개월 이상은 결제 못하게 해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자분들에 대해서 이재희님이 부자 근성이 있네요. 천부적인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진우님 이분도 역대급인 듯 거의 뭐 식비 10만 원 여기에 다들 이제 놀라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700만 원 이상 벌어도 생활비로 100만 원여밖에 쓰지 않는 이유 부동산 사느라 이제 돈이 어떻게 보면 없고 없어요. 예. 매달 600만 원씩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주비 대출 1억 3천 요거는 2028년도 2028년도에 입주할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고 지금 네. 부모님한테 6,800만 원 정도를 빌리셔가지고 예. 그걸 지금 600만 원씩 상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입주권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2,800만 원 정도 이것도 나누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성남의 아파트 입주권 59제곱미터인데 4억 6,300입니다. 이거 제가 살짝 한번 찾아봤는데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8호선 예. 8호선 라인에 8호선이 이제 성남을
지나가잖아요. 네. 이제 근처인데 그 아마 그 역세권인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좀 많고 아직 신축 아파트가 많지는 않은데 네. 신축 같은 경우에 최근에 23평형 기준으로 네. 9억 정도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면은 이게 25평 정도 되니까 네. 네. 28년도에 만약에 신축으로 입주를 하시게 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실제 가치는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보여집니다. 적어주신 바에 따르면 입주권 추가 분담금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빠한테 2천만 원 빌려준 돈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현재 자산은 아직 집이 완공된 건 아니니까 뭐 우리가 딱 단정적으로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4억 6,300 입주권에다가 오빠 빌려준 돈 2천만 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시는지 따로 사시는지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만약에 따로 사신다면 지금 거주하시는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정도의 자산이 있고요. 대출은 앞으로 받아야 될 죄송합니다. 앞으로 받아야 될 대출까지 다 해서 3억 2,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순자산이 2억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너무 좀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28년도에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셔서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9억 10억 정도의 현재 가치는 있으니까 이분들의 순자산은 잠정적으로는 한 7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전형적으로 자산은 많이 없지만 소득은 높은 부부. 그러니까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의 소득으로 불려나가되 소득을 극도로 통제하는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소득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게 더 어려운데 이분들이 일단은 극강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걱정은 되실 거예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야, 근데 저 부부가 저렇게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은 앞으로 3년 4년 안에 있는 이 입주에 대한 이 아파트에 대한 것에 그냥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청취자분들도 600만 원 정도를 내가 대출을 상환한다. 그리고 지금 극강의 절약을 하고 있다. 이 부부가 지금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문제는 소득이라는 건 올라갑니다. 소득이라는 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600만 원 정도를 계속 원금을 상환할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저축의 근육이 단련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으로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갑자기 살림이 확 피는 느낌이 날 거예요. 지금 130, 140밖에 생활비를 못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 부부가 한 50만 원이라도 생활비가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것까지 저축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때 이제 생활비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저축을 초반부터 시작한 사람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600만 원이라고 하는 저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200, 300만 하다가 나중에 점차 차츰차츰 400, 500, 600 이렇게 늘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소득 높아지는데 소비가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예 처음에 이 젊은 시기에 이거를 먼저 해버리자 6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는 걸 조금씩 자기 생활비를 늘린다. 이러면 이분이 이제 아까 우리 청취자분도 문자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부자의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 근육이 있는 분들. 그렇죠. 절약 근육은 뒤로 후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벨을 80kg을 가볍게 드는 사람이 80kg을 잘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 나 80kg 잘 드니까 이제 앞으로 한 50kg만 들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80kg라는 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중에 소득이 높아져도 500, 600은 무조건 저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자산의 증식이 가능하다. 이게 사실 새는 수도꼭지를 꽉 틀어 쥐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악력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600만 원씩 갚아 나가면서 100만 원밖에 못 쓰고 하면은 이게 단련이 돼서 나중에는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는 이자를 많이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담대로 전환이 되면 이자 원리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60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저축을 한다면 2028년도에 이분들이 먼저 갚아야 될 부모님의 6,800만 원과 추가 분담금 합치면 1억 9,600인데요. 예. 일단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1억 9,600이 5% 금리라고 해도 600만 원 정도의 속도면요. 3년 안에 다 갚아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입주할 때쯤이면 뭐만 남냐? 딱
딱 1억 3천 주담대만 남는 거예요. 예. 시세 10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에 주담대 딱 1억 3천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6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저축의 속도를 당연히 유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억 3천만 원을 만약에 그 5% 금리로 갚는다.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이 대출이 다 없어질 수 있게 만드는 속도에 600만 원이라는 저축의 속도가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5년 후면은 그냥 아파트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네. 그렇게 안 갚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2년 원리금이 아니라 1억 3천을 주담대를 받게 되면 보통 30년, 35년으로 그렇죠, 갚죠.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당장의 원리금 부담이 좀 낮아져 그렇게 보이니까. 되면 한 달에 70만 원만 내면 돼요. 한 달에 70만 원만 내면 그냥 30년에 나눠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00만 원 저축하던 분이 원리금으로 70만 원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530만 원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530만 원을 다른 데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만기를 길게 늘리는 건데 그렇죠. 그에 따른 뭐 사실 이자 부담이 또 커지는 거죠. 갚아야 할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출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지 않습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근데 사실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외에도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 만기 일시 상환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자를 많이 내는 게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내는 게 원리금 균등. 가장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원금 균등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똑같은 금액을 내면서 갚으면서 이자만 줄여 나가는 게 이제 원금 균등인데 원금 균등은 뭐 사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은행에서는 권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 5년만 지나면 이 6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축을 할 수 있는 속도 때문에 5년 안에 대출을 다 갚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은 이 저축의 근육을 유지만 한다면 뭐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사실 오늘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예. 커다란 문제는 없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600만 원을 상환하는 게 뭐 은행으로 가는지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갔는지 이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일단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하게 예. 됩니다. 4222님도 젊은 사람들이 대단하네요. 우리 아들은 조금씩은 써야 순환돼서 좋다고. 순환. 뭐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돈도 좀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반대로 오빠한테는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어요. 본인들도 대출이 많습니다만 2천만 원을 가족에게 빌려줬다. 가족 찬스일 수도 있을 텐데 이 가족끼리의 돈 거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한번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가까운 가족들 간의 돈 거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약간 특수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떼일 수도 있는 그렇죠. 어떤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계신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 정도에서는 뭐 잠깐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금액 자체가 2천만 원이니까 예. 요 정도는 글쎄요 뭐 오빠한테 빌려주고 뭐 또 나중에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오빠한테 빌리고 뭐 이 정도야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가족 간의 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막 문제 삼기는 근데 2억이다 이러면 이게 금액이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또 빌려줄 수 있는 여력도 아마 네, 이분들은 그렇죠. 당연히 안 되시니까. 자, 근데 이게 사실 자금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입주 시점이라는 거는 또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이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오빠분한테 받을 돈도 입주 받아야 시기에 될 때에 받아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된다. 뭔가 플랜 B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분들의 자금 운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6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소득도 700만 원 이상이고 입주권의 대출이 이제 조금 생기긴 하겠지만 28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또 시간 조금 남아 있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자금 계획에 문제가 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만약에 막
뭐 5천, 1억 이상 이렇게 됐으면은 야 이거 정말 가족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입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자금 계획에 크게 지장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만약에 이걸 떼었을 때 내 생활에 정말 치명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또 감안할 필요도 그렇죠.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분들이 거의 뭐 한 13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고 계시는데 이게 앞에서도 뭐 빚 갚는 것도 자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비상금도 없고 따로 저축해둔 돈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네. 항상 강조하시는 저수지 통장도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거를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또 수억 원이라고 하는 대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대출이 이제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걸 갚아서 없애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이대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수지 통장에 예비 자금이 있어야 된다. 물론 2인 가구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나갈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본인 소득에 뭐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소득만큼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빠한테 빌려줬던 정도 돈 수준 그 정도는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600만 원을 갚는 속도를 조금 늦추시더라도 저수지 통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 조금씩은 그 정도는 좀 모아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분들의 생각은 뭐 아파트라는 게 또 뭐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이고 네. 돈이 들어간 만큼 뭐 사실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안전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부동산이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있는 부동산 아닙니까? 뭐 거래가 잘 되는 현금화가 지역이라면. 굉장히 어렵다거나 이러지도 않고 예. 대출도 뭐 사실은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예비 자금 모으는 걸 조금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아하. 그래도 본인 소득의 한 100%에서 한 200%요 정도의 예비 자금 정도는 좀 모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30대 맞벌이 부부신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 계속 보내주시네요. 8144님도 그렇고 9936님도 그렇고 2세 계획은 없는지 아이를 낳게 되면은 경제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이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아이를 가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대요.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상황도 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이 낮지는 않고 높은 부부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됐을 때 생기는 소득의 손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보조금이 기업이라든가 잘 보조금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줄죠. 줄어들거든요. 예.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소중한 게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자녀를 낳아서 키웠을 때 어느 정도 성장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에 또 국가로 받는 여러 가지 또 혜택,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뭐 입주를 다 하고 우리가 대출을 다 갚은 다음에 네. 나중에 한번 아이를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살짝 써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부가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여성분이 37세, 네. 그 남성분이 31세인데 6살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 사연도 아내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잘 들으면은 뭐 집안이 편안하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또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대출을 갚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내 집 마련 이후에 또 수익형 부동산까지도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대출 이 상태 이 속도로 나가면 예. 600만 원 정도를 제가 지금 계속 그 표현을 쓰는데 엄청난 속도로 대출을 갚아 나가면 우리 40대 우리 초반에 42세 정도가 됐을 때는 대출 없는 수도권의 25평 아파트 1주택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40대 초반에 벌써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신다.
그럼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은퇴 전까지 조금 더 노력하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0만 원이라고 하는 저축 속도를 갖고 있는 분이 네.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는 거는 다 소비하더라도 6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유지한다면 1년에 7,200만 원 정도 원금이 모이는 정도의 속도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속도라 그러면 은퇴까지 두 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거주형 부동산 아닌 임대용 부동산 만드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5년 후가 되면 그 1억 3천만 원 주담대를 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게 되면 70만 원 정도 금리 5%로 내게 되니까 530만 원이라는 잉여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 530만 원 갖고 저축을 해도 되고 그렇죠. 뭐 투자를 해도 되고 이걸 늘려서 언젠가는 내 집 말고도 임대용 부동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절약 근육이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절약 근육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가능할 텐데 그렇죠. 반대로 6787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희 남편 70세가 넘었는데 너무 아껴서 저는 불만이 많아요. 밥도 절대 밖에서 사 먹지 않는 남편.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아끼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이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신 맞아요. 분들은 밖에서 돈 안 쓰시는 것도 나이 들어서도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한 소비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일상에서 행복을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비를 과하게 하시는 과하게 분들이. 하시는 분들.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면 행복하고 소비를 적게 하면 난 불행해질 거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70세 그 남편분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억지로 하고 싶은 소비를 막 억제하면서 절약해야 돼 이렇게 노력하면서 절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니까 아마 이분들도 지금 살짝 써주신 내용을 보면 근데 어쩔 때는 가끔 현타가 온다.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끼시면서도 그런 현실 타임이 좀 오는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완전히 적응이 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적응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530만 원 나중에 이제 빚을 다 갚고도 53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좀 밸런스를 맞춰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530만 원을 다 그냥 또 임대용 부동산 또 우리 1주택 끝났으니까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그것도 좋지만 뭐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서 본인의 현재 생활에도 좀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분들이 스스로 또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투자의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뭐 자산 시장이 특히 미국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은 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마음이 되게 동요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투자라는 건 비트코인 같은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투자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 뭐 1억 2천이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1억 2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1억 2천에 샀다가 이게 1억 4천 5천 되면 내가 3천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3천만 원 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억 2천에 샀는데 1억 5천까지 가면 3천만 원 버는 거 아니냐? 네. 그걸 팔아야 3천만 원이 수익이 생기는데 그렇죠. 절대 못 팔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팔았다. 네. 3천만 원을 손에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안 쳐다볼 수 있습니까? 계속 쳐다보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30대 초반으로서 사회에서 엄청나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투자까지 못하고 있고 미국 주식도 못 들여다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투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투자라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럼요. 이게 우리가 미국 주식 보려고 뭐 새벽 3시에 일어나는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도 안 보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유럽 축구 보느라고. 근데 이 비트코인은 24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변동폭도 크고. 이거 투자하는 순간 저는 사실 이 부부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성향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요 내 집 마련하는 거 완성될 때까지는 너무 과도한 투자는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분들은 부동산을 잘하시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주식이나 음. 채권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코인을 잘 보시고 그것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 아직 이런 게 잘 없으신가 봐요. 노후 네네. 준비가.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를 해서 배당금만으로도 월 생활비로 쓰고 싶다. 이런 꿈을 꾸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부자의 기질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것도 잘 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어 시간인데 국어 풀면서 국어도 잘 풀어. 잘 풀면서 그 다음 시간 영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심지어 야, 오늘 칭찬 많이 하시네요. 수학까지 예.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금 저축에 대한 또 뭐 ETF로 연금 저축에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면 돈줄 상담소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라는 것은 금액을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곳에서 돈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일명 노후 준비에 대한 파이프라인 5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5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우리가 그 집에서 수돗물 쓸 때 수도꼭지가 하나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 네. 수도꼭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파이프라인 5개. 뭐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기타 소득, 그다음에 임대 소득. 거기에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연금 소득까지 있으면 완벽하다.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530만 원 정도 60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하고 530만 원 중에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네. 10에서 15% 정도는 개인연금, 뭐 ETF에 투자하는 거든 아니면 뭐 다른 데 투자하는 거든 하시는 거 전 좋다고 봅니다. 너무 과다하게만 안 하면 네. 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로서는 상당히 좋다. 와, 오늘 이렇게까지 칭찬을 많이 하신 사례는 되게 드물었는데. 그렇죠. 예. 네, 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분들은요 한 2년쯤 뒤에 대출 거의 어느 정도 갚으셨을 때 한 번 더 사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 딱 네. 주담대 한 1억 3천만 안고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또 아이를 낳으신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네. 저희랑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좋은 사연 그리고 좋은 상담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올해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돼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 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대구 군위군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교 인근의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잠시 머무르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질문을 주셨나요? 네, 2951번님 교차로 주행 중에 정지선 2m 전에서 황색불이 들어오면은 교차로 중앙에 멈춰야 될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른바 노란불, 황색 등의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네. 운전을 수십 년 하신 분들도 항상 헷갈리시고 항상 그때 마음이 좀 달라지실 수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 등 노란불이 들어왔다면 네.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다. 이런 아주 원칙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너무 현실을 모르는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법원은 법에 있는 대로 이렇게 원칙대로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초록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표기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그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초록등 위에다가 숫자가 뭐 47, 46, 40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네. 그런 것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차로에 차가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또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는 게 또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황색불이 또 바뀌었 이거 알고요. 네. 급정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정지했을 때 뒷차량과 혹시나 이 사고 시에 과실은 있을지 이런 질문도 보내셨네요. 당장 신호를 본 앞차는 황색등에 멈추려고 하고 그 뒷차는 저 차가 빨리 지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가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종종 사고가 나는데요. 선행 차량인 그 추돌을 당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뭐 보복 운전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일반적으로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다면 만약에 뒷차가 추돌을 했을 땐 100% 뒷차의 과실이더라고요. 이거는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서로 간에 안전거리는 꼭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청취자 이은정님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그때는 좀 해제하는 게 안 될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참 저도 이런 생각 하거든요. 밤늦게 한 11시 12시에 퇴근해서 가고 있는데 아이들 한 명도 없는데 여기서 30km를 지키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는 시속 30km인데 심야 시간대에만 50km로 완화를 해주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그랬더니 운전자의 제한 속도 준수율이 92.8%로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준수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었고 이 지역의 평균 통행 속도도 7.8% 증가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다만 이런 시범 운용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될지 이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옥님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합니다. 1248님 뒤따르는 것 그 항상 급정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같이 글로 올려주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히나 수험생 분들 또 수험생 가족분들에게 또 많이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날이죠. 또 끝나고 나서도 많은 또 격려, 응원도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모두 마치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